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병원으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딸아이를 키우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했고 벌 받을 짓은 더더욱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일이 없었어도 해코지 당하는 일이 생기더군요. 세상의 모든 일은 전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제가 겪었던 일은 정말 해도 너무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얼마 전 제가 겪은 일을 썰맘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은 저와 남편 사이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격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부터 시작해서 결혼한 사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세계의 로맨스는 아니었지만 결혼을 생각할 만큼 서로를 충분히 사랑했고 결혼한 후에도 얼마 동안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함께 열심히 살았죠. 남편은 작은 사업을 했습니다. 거창하게 사업이라고 하긴 했지만은 실상은 회사원보다 조금 더 버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일을 해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대학을 졸업하고 가장 길게 쉬어본 게 딸아이 낳을 때 썼던 육아휴직이었습니다. 그걸 쉬었다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희 부부는 한 분이라도 더 벌고 더 모으기 위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댁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희 부부 모두 일하는 동안 딸아이는 주로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며 부탁드렸는데 별 말씀 없이 잘 돌봐주셨죠.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부나 그렇듯 저희 부부도 점점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서로 싫어지거나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서로가 너무 익숙해지고 설레임이 없어졌다는 것뿐이었죠. 이제는 남편을 봐도 결혼 전 연애할 때의 느낌보다는 함께 사는 사람이나 직장 모녀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종일 일하고 들어와 늦은 저녁을 먹고 나면은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씻고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마저도 지방 출장이 잦아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지요. 저 혼자 딸과 있는 집이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 때면은 자주 집을 비우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 또한 가족을 위해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좁은 제 자신을 탓하곤 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여느 부부처럼 점차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부부관계도 거의 없고 그냥 가족이라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같은 사이였어요. 그렇다고 마냥 남처럼 지냈다는 건 아닙니다. 동료 같은 사이이기는 해도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동료? 진심으로 같은 목표를 보며 달려가는 동료였죠. 그런데 그 동료에게 어느 날 문제가 생기고 말았네요. 저는 작은아마 직장에 다니는 덕에 건강검진은 빼먹지 않고 맞았습니다. 매년 문제가 생기는 곳이 하나 둘 늘어갔지만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약 조금 먹고 넘기는 게 전부였지요. 하지만 자영업을 하는 남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도 나라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하루 일을 빠지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만큼 남편은 식사리 시간을 내지 못했고 그렇게 건강검진은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사정을 다 알면서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하루 날 잡고 남편 등을 떠밀어 건강검진을 보냈지요. 검진 받은 지도 오래됐고 나이도 40이 넘었으니 이왕 받는 거 깔끔하게 털고 가자는 생각에 추가로 돈을 더 내고 할 수 있는 검사는 전부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털기는커녕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듣고 말았지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던 날 남편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거실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아무 일도 그래 아무 일도 아닐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일이 있다는 거야.
무슨 일인데? 말 좀 해봐. 그게 병원에서 재검을 받으라네? 재검? 왜? 어디 안 좋대?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제대로 한번 검사 받아봐야 한대. 간? 혹시 지방간이나 뭐 그런 건가? 나도 모르겠어. 자세한 건 일단 검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아. 심각한 건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길 바라야지. 그 전까지는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면서 건강에는 문제 없으니 건강검진 같은 거는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도 걱정이 됐는지 만사 제쳐두고서 재검을 받더군요. 남편은 평소 어디 아프다는 소리 한 적도 없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요즘 출장도 잦고 술도 많이 마셔서 지방간이 좀 왔나 보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결과는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간경변증입니다. 네? 간경변증이요? 그게 뭔가요? 많이 심각한 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간이 딱딱하게 굳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흔히 간경화라고 하죠? 네, 남편이 간경화라고요? 이 사람 어디 아픈 것도 없었는데요. 원래 간이 그래요. 진짜 심각해지기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죠. 아마 남편분도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얼마나 심각한데요? 이미 50% 이상 간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곧 증상이 나타나겠죠. 황달이 올 수도 있고 복소가 찰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간성 뇌증이나 정맥류 출혈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잊지 마죠. 일단 환자분은 당장 입원부터 하셔야 합니다. 치료는 가능한 거죠. 안타깝지만 이미 손 쓸 수 있는 상황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간을 이식받으면 되니까요. 우리나라 간 이식 성공률은 상당히 높으니까 수술 자체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공여자도 평균적으로 4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됩니다. 환자분께서는 다른 합병증도 없고 그렇게까지 급한 상황은 아니니까 시간 내에 이식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상황인 만큼 심각한 말뜻이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걱정하시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편으로는 나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당연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지만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께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병원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검사를 끝내고 장기 이식센터의 대상자로 등록했죠. 하지만 남편의 상황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팔팔하게 잘 돌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노래지고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황달과 복수가 함께 찾아온 것이었죠. 그것까지만이었다면 당황스럽고 걱정되기는 해도 조급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간성 뇌증까지 찾아오고 말았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간이 나쁘면 혼수 상태가 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고 다시 진행한 검사에서 간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자 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장기 이식센터에 등록해서 내사자의 간을 이식 받으려면 보통 4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남편이 그만큼을 버텨줄 것 같지가 않았어요. 무엇보다 간이 나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선의 치료를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마치 안전핀이 빠지기라도 한 것처럼 속절없이 병세가 악화되었죠. 상황이 그쯤 되자 결국엔 가족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바로 이식할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다 이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주머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요. 어려운 부탁인 거 알지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도 아주버님 은혜 평생 갚을게요. 아, 고참. 마음 같아서는 저도 제가 이식해주면 좋겠지만 근데 저희 집 저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아시잖아요. 보기엔 이래도 저 명색이 가장인데 덜컥 떼어줬다가 무슨 일 생기면은 우리 식구들은 다 어떻게 해요? 후유증 같은 거 없을 거라고 하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에이, 재수씨, 말씀 바로 하셔야죠. 후유증 발생할 확률이 낮다고 한 거지. 아예 없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따로 알아보니까 쓸 후에도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미안해요, 재수씨. 저도 마음은 안타깝지만 어려울 것 같네요. 사실 저도 부탁을 하면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도 한 집안의 가장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술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자 옆에서 듣던 형님이 나서시더군요. 그러지 말고 그냥 동서가 이식해주면 안 돼? 괜히 다른 식구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부부인 동서가 이식해주는 게 간단하잖아. 저도 알죠. 하지만 저희 딸 생각도 좀 해주세요. 저희 딸 이제 겨우 4살인데 아빠 저렇게 되고 저까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에이, 왜 꼭 잘못될 생각만 해. 무사히 잘 끝날 수도 있다잖아. 그랬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잘못되면 그땐 방법이 없어요. 뒤가 없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묻고 따질 것 없이 그냥 제가 이식해주면 제일 간단한 일이겠지만 그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식구라고 해봐야 남편과 저 그리고 딸이 전부인데 남편 살리겠다고 나섰다가 저까지 잘못되면 혼자 남은 딸을 보살필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시부모님이 계시긴 했지만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르잖아요. 무엇보다 돈 벌 사람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형님에게 부탁하자니 그쪽도 문제였지요. 아무래도 형님은 남편과 피를 나는 식구도 아니었고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선뜻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결국 시어머니가 절 붙들고 사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네요. 얘야, 나도 손녀 생각하면 조심스럽기는 하다만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 보낼 수는 없잖니. 무슨 일 생기지도 않겠지만은 혹시 생긴다고 하더라도 애는 내가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식해 줘라.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봐야 하지 않겠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머니.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어머님께선 잘 돌봐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엄마하고 할머니는 다르잖아요. 거기다 저까지 쓰러지면 돈 벌 사람도 없고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그거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 애 저렇게 둘 수는 없잖니.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좀 생각해 보거라. 정말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부부는 촌수조차 따지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지만 간을 떼어주는 건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건 아이였습니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직 유치원도 가지 못한 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확실히 후유증이 없는 거냐고 여쭤봐도 가능성은 낮지만 아예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만 하시니 의사 선생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일말의 가능성이 제 발목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남편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고 시무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저만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저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바꾸게 만든 건 딸아이였어요. 그날도 종일 병실에서 남편을 간호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딸아이가 아빠는 괜찮냐며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워낙 자주 집을 비우는 편이라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우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받아들이는 제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데 손도 못 써보고 보낼 수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시댁과 친정 양쪽에 모두 연락해서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시댁에서는 당연히 환영했지요. 제 결정을 들은 시모는 절대로 후유증 같은 건 남지 않을 거라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뒷감당은 다 자기가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 또한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뭐, 네 칸을 준다고?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상황이 급해요. 저 아니면은 달리 공유할 사람도 없고요. 그 집 식구가 몇인데 왜 공유자가 없어? 다들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너는 핑계 없는 무덤 팠니? 까놓고 말해서 말이 좋아 부부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다. 도장 한번 찍으면은 남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그 많은 식구들 놔두고서 왜 네가 칸을 공유해? 다들 못하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 윤서방 이대로 그냥 둬? 누가 그냥 두래? 그 집 식구들이 간 떼어주면은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잖아. 안 되겠다. 너 그렇게 뒀다가는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덜컥 수술 들어가겠어. 내가 내일 병원으로 가마. 아니야 엄마. 엄마까지 올 필요 없어. 애몬 딸이 수술방 들어가게 생겼는데 왜 갈 필요가 없어. 내일 사돈댁도 오시지. 내일 보자. 친정 어머니는 제가 간을 공유하겠다고 하자 노발대발 하셨어요.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제가 간을 공유해야 하냐는 거였죠. 저도 딸 가진 입장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갈수록 나빠지는 남편의 건강 상태 때문에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정 어머니는 정말 병원으로 찾아오셨고 시어머니와 한바탕 말싸움을 벌이셨어요. 사돈, 도대체 왜 우리 딸이 칸을 공유해야 합니까? 사돈 댁에는 식구 없어요. 막말로 우리 딸이 뭐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습니까? 칸을 이식하려면은 그 집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건이 되면 당연히 저희 집에서 했겠죠.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큰애는 가장이라 안 되고 그렇다고 큰 며느리한테 이식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나 남편은 나이가 너무 많고요. 그래도 그렇지. 식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 딸의 간을 떼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시려고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해주실 겁니다. 제발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이러다 우리의 잘못되면 다 소용없는 일이 된다고요. 병원 로비에서 두 분이 말싸움을 벌이시는 동안 저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니 친정 어머니도 머리로는 저밖에 사람이 없다는 걸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슴으로는 도저히 내버려 두질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두 분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간호사에게 연락이 왔고 호출을 받아 급하게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입니까?
아직 결정 못 내리셨어요? 그게 다들 사정이 있어서요. 사정이야, 다들 있죠. 하지만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공예들을 찾아도 상태에 따라서는 곧바로 이식을 못할 수도 있다고요. 고민은 충분히 하셔야겠지만 결정은 빨리 내려주세요. 한시가 급합니다. 언제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언제까지가 어디 있습니까? 환자 살리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아, 그땐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저희 식구들이 이리저리 고민하는 사이에도 남편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젠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 된 거지요. 그렇게 되자 결국 저는 하나 남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어렵게 결단하신 만큼 제가 아무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등 떠밀리듯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이잖아요. 그냥 수술도 아니고 몸 안의 장기를 떼어내는 수술인데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제대로 고민할 겨를도 없이 결정하게 된 거지요. 이식을 위한 기본 검사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친정 부모님께선 여전히 못마땅해 하고 계셨습니다. 저였어도 딸이 그런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못마땅하고 또 걱정했을 테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일단 남편부터 살리자고 두 분을 설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 주시겠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두 분을 안심시켜 드렸죠. 물론 말 몇 마디로 안심하신 건 아니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라 두 분도 마지못해 수술을 허락하셨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자 시어머니는 정말 별이라도 따다줄 것처럼 제게 고마우셨어요. 고맙다, 아가. 내가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수술 잘 끝나고 우리 아들 걸어서 나오기만 하면은 내가 뭐든 다 해주마. 괜찮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 남편 살리는 일인데요. 아니다. 너는 네 남편 살리는 일이지만 내게는 아들 살리는 일인데 세상에 부모한테 자식 살려주는 것만큼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저 병원에 있는 동안 아이만 잘 좀 돌봐주세요. 당연하지. 네 딸이기도 하지만 내 손녀다. 당연히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수술만 생각해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온 집안을 들썩이했던 문제가 일단락되고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녀자라 수술 전날 입원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다음날 있을 수술을 준비했어요. 이미 수술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도 막상 다음날이 수술이라고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때 전 오로지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시시때때로 혼수 상태에 빠지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보고 싶어하는 딸의 모습을 생각하며 지금만 무사히 넘기면은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되뇌었지요. 그렇게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잘생기지는 않았어도 나름 훤칠한 편이었는데 한 달 때문에 샛노랗게 변하는 인상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남편 얼굴을 보고 다시 수술방 침대에 누웠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수술해 주시기로 한 의사 선생님이 가로로 쓰러지신 거죠. 막 영화에서처럼 정신을 잃고 쓰러지신 건 아니었지만 안식이 파리한 게 도저히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부터도 그렇게 피곤해하는 분에게 수술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땐 하도 어이없고 황당해서 화를 냈지만 나중에 의사 선생님의 수술 스케줄을 듣고 나서는 다 이해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어이없이 다시 병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데 한편으로는 남편의 상태가 걱정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수술이 미뤄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간사하다는 건 알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차가운 수술방은 너무나 두려웠으니까요. 추운 수술방에서 다시 따뜻한 병실로 돌아오기도 했고 잔뜩 긴장하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 와중에 졸음이 쏟아지더군요. 그래서 남편 걱정하는 와중에 그만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린 건 얼마 후였어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야기 들으면서도 눈이 떠지질 않아서 잠을 깬 상태로 귀만 열어놓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얘기해도 돼요? 마취해서 괜찮다니까. 그보다 넌 어떻게 할 생각이냐? 어떻게 하긴요. 당연히 결혼해야죠. 그보다 애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애라고 해봤자 딸 아니냐? 아들도 아닌데 고집할 필요 없지. 양육권은 그냥 쳐버릴 생각이다. 애 보내면은 양육비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돈 빼앗기는 것 같아서 싫은데. 걱정하지 마라. 처음 몇 달은 치는 척 하다가 나중엔 그냥 모른 척 하면 돼. 비몽사몽이라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무엇보다 상대 여자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익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여자도 참 멍청하네요. 제 남편 몇 년째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덜컥 간을 떼시고. 왜 아니라니. 애가 워낙 곰탱이 같아서 나도 답답했다. 사람이 좀 척하면은 척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눈치가 없어가지고는. 딸 낳았을 때도 내가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아직 둘째 소식이 없잖니. 그래도 덕분에 우리 귀 수술받게 됐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망할 놈의 의사 같으니 왜 갑자기 수술 스케줄을 미룬 거야? 이거 병원에 소송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에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귀 살려줄 사람인데 지금은 수술이 먼저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수술만 잘 끝나면 만사 오케이지. 그렇죠. 근데 저희 결혼식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미룰 거 뭐 있겠니? 우리의 몸만 회복되면 바로 치러야지. 그렇게 빨리요? 이혼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혼이야 뭐 어떻게든 하면 되지 않겠어? 가뜩이나 눈치 없어가 짜증나는 애. 이제 간까지 없으니 몸까지 하자잖아. 그렇게까지 들이미는데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제가 알아서 물러나지 않겠어. 하긴 이번엔 그이도 같이 밀어붙일 테니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못 알아채진 않겠네요. 그래도 저희 만나고 있는 거는 알리시면 안 돼요. 당연하지.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 얘기래. 나 얘한테 위자료 같은 거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이제 얘랑 이혼만 하면 네가 내 며느리다. 처음엔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확실해지더군요. 남편은 저 모르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시모까지 아는 사이였던 거지요. 남편과 시모는 내심 저를 못마땅해 하고 있었고 이번 수술을 비밀로 이혼시킨 뒤 상간녀와 결혼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지요. 모든 내막을 직접 듣고 나니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차가운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제 희생은 그냥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걸 빌미로 저를 내쫓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어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서 겉으로는 수술만 잘 끝나면 뭐든 해주겠다라고 말했던 시모가 가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침대에서 일어나 시모에게
쏘아붙였지요. 그런 생각이었어. 마취 상태인 줄 알았던 제가 몸을 일으키자 옆에 있던 시모와 여자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저는 여자의 얼굴을 보았죠. 왜 몰랐을까? 상간녀는 다름 아닌 회사 여직원이었더라고요. 여자가 남편 회사에 들어온 게 2년 전이었으니 그때부터 두 인간이 붙어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평소 저를 대할 때 싹싹하게 굴길래 예쁘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연막이었더라고요. 이제껏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미장이었다는 것을 깨닫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고민을 오히려 전부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남편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게 고민이었는데 그딴 자식을 살릴 필요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제가 눈을 부릅뜬 채 바라보자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시모가 제 팔을 붙들고 늘어지더군요. 아가, 지금 이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절대 아니야. 내가 바본 줄 알아. 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 수술만 잘 끝나는 이혼을 시켜? 그리고 저 기집애를 며느리 삼아? 진짜 웃기지도 않아. 내가 그 꼴을 두고 볼 것 같아. 아가. 저는 사색이 된 채 바들바들 떠는 시모를 모른 채 하고 곧바로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수술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던 부모님께서 곧바로 병실에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께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두 분은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눈에 핏발이 설 정도였어요. 저는 두 분께 모든 사정 이야기를 다 드린 후 상간녀와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식 안 해. 밖에서 딴 여자랑 놀아나던 놈한테 내가 왜 간을 줘? 아가,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떡하란 말이니? 그딴 놈 죽던지 말던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다. 상관이 있긴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수술만이라도. 당신 아들 저렇게 세상 떠나면 보험금은 내가 받는 거잖아.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너무했다 싶지만 그땐 저 나름대로 악에 바친 상태였습니다. 절 무시하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도 그렇고 앞에서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어놓고 뒤에선 상간녀를 며느리 삼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모한테도 뼈아픈 한 방을 먹여주고 싶었어요. 나 수술 안 해. 이혼도 안 할 거야. 자기 죗값 자기가 치르도록 이대로 가만둘 거야. 제 선언에 상간녀 시모는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어 금방 이뤄도 제게 달려들 것처럼 우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친정 부모님이 계셨죠. 두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제게 눈만 불알했습니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수술이 취소되었지만 공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짧아도 석 달에서 넉 달은 걸리는 일이 고작 한 달 만에 될 리가 없었지요. 그 사이에도 남편은 정말로 자기 죗값을 받는지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의식 없는 상태로 보낼 정도였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병실로 달려가 왜 절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따져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괜히 찾아갔다가 마음만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제가 모든 결정을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시물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절 붙들고 사정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곧 중단되고 말았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다른 시대 식구들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전부 폭로해버렸거든요. 아주버님은 어떻게 자기 어머니가 그럴 수 있냐면서 학을 뗐고 형님은 절대로 이직해주지 말라면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시부조차도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시모도 결국 어쩌지 못하더군요.
그러는 사이 약사빠는 상간녀는 연락도 끊고 잠적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제 남자에게 신의를 지킬 여자였으면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테니 당연하다면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렇게 시간은 금세 흘렀고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사랑했고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니 저도 마음이 아프긴 하더군요. 하지만 앞에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놓고는 뒤에선 상간녀와 놀아났다는 게 떠오르면 나오려던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빠가 많이 아파서 하늘나라로 갔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엔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보험금은 전부 제가 받았습니다. 남편의 재산도 당연히 제가 받았고요. 시몬은 제 손으로 죽여놓고 돈까지 가져가냐라며 저를 추궁했지만 저는 기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간을 이식해 주려고 했더니 쫓아내고 상간녀 불러들이려고 한 사람이 누군데 똥낀 놈이 성낸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걱정했던 아이도 지금은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끔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를 걱정해서인지 자주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저와 딸아이는 남편 없는 세상, 아빠 없는 세상을 함께 잘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